라스텔라 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서연 회장의 냉정한 시선이 길게 늘어선 임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어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이번 F&B 부문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으려는 시도는 그만두시죠. 차 이사님, 지목을 당한 차민준이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29의 젊은 나이에 국내 최대 패션 및 유통그룹을 이끄는 그녀. 한서연, 재계에서는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올림머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녀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숫자를 통해 세상을 보고 냉정한 이성을 통해 제국을 통치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화려한 성공과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언제나 지독한 고독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모두가 그녀의 지위와 재산을 우러러볼 뿐 그녀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다. 순간 그녀의 귓가에 5년 전 그날의 악몽이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차체가 찌그러지는 굉음, 그리고 온몸을 꿰뚫는 듯한 끔찍한 고통,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자신을 차에서 끌어내려던 한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과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신장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와 함께 그녀의 삶은 시한부가 되었다. 그때 기적처럼 나타난 익명의 기증자. 그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어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 사고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다. 그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호의 이면에는 추악한 계산이 숨어 있을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다. 회장님, 조용한 노크소리와 함께 조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회장이던 시절부터 그녀를 보좌해 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오늘 저녁 한광그룹차 회장님 댁과의 약속 잊지 않으셨는지요? 그의 말에 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차민준과의 정략적인 만남. 그녀에게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일정이었다. 그날 저녁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은 어색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서연의 아버지 한 회장과 차민준의 아버지는 두 그룹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서연은 시종일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차민준은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그녀에게 아첨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그녀를 향한 존중이 아닌 라 스텔라라는 전리품을 향한 탐욕이 번뜩였다. 서연 양처럼 아름답고 유능한 사람과 우리 민준이가 함께한다면 두 그룹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지. 한 회장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에게 딸의 행복은 그룹의 성장보다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찻잔을 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위선의 연극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인형처럼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짜 세상을,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특히 자신에게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나눠준 그 익명의 기증자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 서서 화려한 명품 옷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갑옷이자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서연은 조비서를 자신의 집으로 호출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한달음에 달려온 조비서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계획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떻게 회장님께서 그런 험한 곳에서 위장 취업을 하시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서연의 계획은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민지라는 가상의 인물이 되어라 스텔라 그룹의 가장 밑바닥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기간제 창고 직원으로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지방에서 올라와 힘겹게 살아가는 24살의 고학생. 그것이 그녀가 연기할 새로운 역할이었다. 내 걱정은 말게. 조 비서, 난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어 던졌을 때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진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조 비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조 비서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오민지라는 인물의 서류를 완벽하게 꾸몄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최종 학력, 경력 증명서까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조작했다. 그녀가 지낼 작은 옥탑방이 마련되었고 시장에서 사온 낡고 촌스러운 옷가지들이 그녀의 옷장을 채웠다. 서연은 며칠 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새로운 역할을 준비했다. 그녀는 머리를 어깨까지 자르고 짙은 화장 대신 주근깨를 그려 넣었다. 손톱에 화려한 네일아트는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짧고 단정한 손톱이 남았다. 그녀는 일부러 며칠간 잠을 설쳐 피곤하고 생기 없는 얼굴을 만들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살이에 지친 평범한 20대 청춘. 오민지의 모습이었다. 출발하기 전날 밤, 그녀는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5년 전 익명의 기증자가 남기고 갔다는 유일한 물건, 낡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가만히 손에 쥐었다. 이 목걸이의 주인을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조 비서가 준비해준 낡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익숙했던 리무진 대신 시끄러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그녀는 낯설지만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라 스텔라의 회장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거대한 가명의기,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라 스텔라 그룹의 경기도 물류센터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지게차의 경고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음, 박스를 포장하는 테이프 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한서연. 아니 이제는 오민지가 된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서서 낯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뻣뻣하고 거친 감촉의 유니폼은 그녀가 평생 입어왔던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다. 그녀의 첫 업무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이었다. 수만 개의 상품이 보관된 거대한 선반들 사이를 오가며 모니터에 뜨는 주문서대로 물건을 찾아 카트에 담아야 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끔찍한 고문이 되었다. 끝없이 이어진 선반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거운 상자를 반복해서 들어올리는 동작에 팔과 허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서툰 몸짓은 곧바로 현장 반장의 눈에 띄었다. 그는 인상이 험악한 중년 남자로 신입인 민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어이, 거기 신입손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어? 그렇게 해서 오늘 할당량 다 채울 수 있겠어? 그의 고압적인 태도에 민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 한소연에게는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무례한 질책이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거나 틈틈이 자기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며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완벽한 이방인이 되는 경험을 했다. 누구도 그녀의 배경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의 기분을 신경 써주지도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오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수많은 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서 배급받은 식판을 들었을 때 그녀는 헛웃음이 나왔다. 멀건국과 몇 가지 나물 반찬. 그녀가 평소 한 끼 식사에 쓰던 돈이면 이곳의 모든 직원이 일주일은 좋게 먹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극심한 육체노동 뒤에 찾아온 허기 때문인지 밥은 의외로 꿀맛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묵묵히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오후 업무는 더욱 힘겨웠다. 반장은 일부러 그녀에게 가장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들이 몰려있는 구역을 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키만한 크기의 가구 상자를 옮기려 안간힘을 썼지만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끙끙거리며 상자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반장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계집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그의 모욕적인 말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반박하려던 순간이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낯설지만 맑은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배송업체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선한 눈매가 인상적인 남자. 바로 배송기사 김진우였다. 진우는 그 구역의 물건을 픽업하러 왔다가 공영에 처한 민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반장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민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거대한 상자의 한쪽을 번쩍 들어 올렸다. 하나, 둘, 셋. 그의 구령에 맞춰 민지도 힘을 주자 꿈쩍 않던 상자가 거짓말처럼 쉽게 옮겨졌다. 그는 상자를 지정된 위치에 내려놓은 뒤 민지를 보며 씩 웃어 보였다. 엄청 무겁네요. 이런 건 남자들도 들기 힘든데 조심해서 하세요. 허리 다치면 큰일 나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신의 카트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반장이 다가와 그에게 시비를 걸었다. 어이, 김 기사 당신 일이나 잘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진우는 그런 반장의 말에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대꾸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옮길 것 같아서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좀 도우면 어떻습니까? 그의 당당한 태도에 반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며 돌아섰다. 민지는 자신을 도와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곤란해지신 것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꼬인 양반이라 그래요.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민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배송 트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운전석 옆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와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하나 마셔요. 더운 데서 힘쓰면 탈수 와요. 민지는 얼떨결에 그가 내민 차가운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에 전해지는 시원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이면에 교묘한 계산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사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뭘 드릴 게 없는데. 그녀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뭘 달라고 드린 거 아닌데요. 그냥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그는 인사를 남기고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바쁘게 물류센터를 빠져나갔다. 민지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캔커피가 쥐어져 있었다.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물방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이는 뜨거운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캔 뚜껑을 땄다. 달콤 쌉싸름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그날의 고된 업무가 모두 끝나고 그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쓰라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아까 그 캔커피를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 낯선 세상에서 받은 첫 번째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연극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바로 오늘 찾은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민지의 물류센터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녀의 몸은 고된 노동의 무게를 기억했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은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제국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땀과 피로가 모여라 스텔라의 성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차가운 실적 보고서가 아닌 뜨거운 현실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김진우의 존재는 작은 쉼터와도 같았다. 그는 매일 오후 비슷한 시간에 물품을 수거하러 왔고 그때마다 민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기도 했고 자신의 배달 경로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의 소박한 친절은 어떤 의도도 계산도 없어 보였기에 서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컨베이어 벨트의 단조로운 소음 속에서 김진우 기사님, 3번 게이트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오면 그녀의 심장은 저도 모르게 작게 뛰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의 감정 변화가 낯설었다. 늘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분석해왔던 그녀였지만
진우를 향한 이 알 수 없는 따뜻함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현장 반장은 유독 민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는데 그날은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몰아쓰기 시작했다. 오민지 씨, 당신 때문에 지금 VIP 고객 배송건이 누락됐잖아. 눈은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작업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민지는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해당 물품을 스캔하고 지정된 위치에 옮겨 놓았다. 하지만 반장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변명하지 마. 당신 같은 애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알아. 이번 달 월급에서 물품 가액 전부 삭감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의 일방적인 폭언에 민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순간 그녀의 안에서 얼음 여왕 한서연이 깨어날 뻔했다.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무례한 남자의 목을 쳐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힘없는 기간제 사원 오민지일 뿐이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삼키고 있을 때였다. 반장님, 잠시만요. 그 목소리는 김진우의 것이었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민지의 앞을 막아서며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제가 아까 봤는데 그 물품 저쪽 비스림 구역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전산 시스템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부당함에 맞서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민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반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도 맞아. 가끔 스캔 오류가 나기도 해. 라며 거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반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얼굴이 벌개져서는 시끄러워, 다들 자기 일이나 해 라고 소리치고는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지를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원래 저 양반이 신입들한테 유독 심하게 굴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민지는 애써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진우 씨 아니었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진우는 점심시간에 일부러 민지에게 와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퇴근길이 비슷하다며 그녀를 자신의 낡은 트럭에 태워 옥탑방 근처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다. 트럭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학업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왔다는 이야기. 배달 일을 하면서 겪는 고충과 소소한 보람들.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그는 단 한 건의 배송을 무사히 마쳤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그녀는 그의 성실하고 강인한 생활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과는 다른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차민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연이 갑자기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두절되자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한 회장을 찾아가
불만을 터뜨렸지만 한 회장 역시 서연이의 성격을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이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라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차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한서연 따위가 나를 무시해. 그는 분노를 사기며 결국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그녀의 진짜 행방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분명 다른 남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캐내어 약점으로 잡고 그녀와라 스텔라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다. 늦은 밤, 고된 하루를 마친 민지와 진우는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진우 씨가 없었으면 전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민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우는 밤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쫓겨나긴요. 민지 씨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 잘할 거예요. 힘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옆에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온전한 휴식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사설탐정이 차민준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 회장의 마지막 행적은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근처였습니다. 현재 그곳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이제 서로를 향해 위험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류센터의 업무량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택배 상자들 속에서 작업자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한서연, 즉 오민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이를 악물고 버텼다. 눅눅하고 뜨거운 공기, 쉴 새 없는 노동은 5년 전 대수술을 받았던 그녀의 몸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희미한 통증을 느꼈지만 단순한 근육통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식받은 신장이 자리한 바로 그 부위였다. 의사는 늘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은 그 경고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몸을 움직였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 중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번쩍하며 아찔한 형이증이 덮쳤다. 옆구리에서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들고 있던 상자를 놓쳤다. 몸의 중심을 잃은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쓰러진 곳은 창고의 가장 구석진 곳이라 한동안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 그날의 마지막 물량을 챙기기 위해 창고를 찾은 김진우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정말 위험해질 뻔했다. 그는 자신의 배송 목록에 있는 상자 하나가 보이지 않자 그것을 찾기 위해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지를 발견했다. 민지 씨, 오민지 씨, 정신 차려요. 진우는 그녀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고 손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작업용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다. 그의 행동은 어설픈 일반인의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었다.
모든 동작이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트럭으로 달려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과 손길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민지의 희미한 의식 속으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파고들었다. 자신을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이마에 닿는 차가운 수건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 그 순간 5년 전에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찌그러진 차체에 갇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누군가 자신을 안심시키듯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던 희미한 기억.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때의 목소리와 지금 자신의 귓가에 맴도는 진우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녀는 몽롱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진우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현장 반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조치한 내용과 그녀의 상태를 전문 용어까지 섞어가며 정확하게 설명했다. 의식은 혼미하지만 호흡과 맥박은 안정적입니다. 고열 증상이 있고 오른쪽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브리핑에 구급대원들조차 감탄하는 눈치였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는 의식을 잃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그녀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비상연락용 전화를 발견한 것은 진우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조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자신을 같은 직장 동료라고만 밝히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조 비서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민지의 먼 친척 아저씨 행세를 하며 진우에게 거듭 고맙다고 머리를 숙였다. 의사는 과로와 탈수 증세가 겹쳐 이식받은 신장에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다. 조 비서는 서둘러 그녀를 VIP 병실로 옮겼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진우는 텅 빈 응급실 복도 의자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했던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연약한 몸으로 어째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그녀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정체 모를 책임감을 느꼈다. 다음 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서연은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다. 조 비서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져보았다. 어젯밤 자신을 간호하던 진우의 모습과 목소리가 꿈처럼 아른거렸다. 그 알 수 없는 기시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사람은 김진우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몸은 좀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안도의 빛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진우 씨,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응급처치를 잘 아세요? 꼭 전문가 같았어요.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아, 그게
예전에 좀 배울 기회가 있어서요. 별거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 숨기는 듯 서둘러 말을 돌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와 그를 잇는 과거의 연결고리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물류센터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가 쓰러졌던 사건 이후 동료들은 그녀를 조금 더 살갑게 챙겨주기 시작했다. 특히 현장 반장은 김진우에게 망신을 당한 일과 그녀가 쓰러졌던 일이 겹치면서 더 이상 그녀를 대놓고 구박하지는 못했다. 서연은 이 작은 변화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도 나름의 질서와 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와 김진우의 관계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 진우는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무리하지 말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려 했다.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서연은 그의 도움이 자신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봐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동료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씩씩하게 아픈 기색 없이 자신의 업무에 매달렸다. 한편 서울에서는 차민준의 조급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마침내 한서연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의 법인카드 내역 중 비상시에만 사용되도록 설정된 카드가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결제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 오민지라는 이름의 환자와 보호자 연락처로 조비서의 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오민지, 촌스러운 이름이군. 차민주는 탐정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비웃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을 피해 신분을 위장한 채 숨어 지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쇼라고 생각했다.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유치한 연극을 벌여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완벽하게 굴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라스텔라 물류센터에는 전례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번쩍이는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창고 앞에 멈춰 섰고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차민준이 오만한 표정으로 채서 내렸다. 그는 센터장을 호출하여 라스텔라 그룹과의 신규 물류 파트너십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왔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센터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그를 맞이했다. 서연은 멀리서 차민준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민준은 센터장의 안내를 받으며 창고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의 동선은 정확히 그녀가 일하고 있는 구역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최대한 다른 작업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려 애썼다. 마침내 차민준이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갔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주 잠깐 시선을 주었을 뿐 마치 길가의 더러운 돌멩이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눈에 비친 땀과 먼지로 얼룩진 오민지는 그가 알던 화려한 한서연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지독한 굴욕감을 느꼈다. 차민준의 거만한 현장 실사는 계속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직원들을 몰아세웠고 창고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의 오만한 행동에 모든 작업자들의 표정이 굳어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불만을 표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그의 트럭을 후진시키고 있었다. 진우의 트럭이 자신의 스포츠카 앞을 잠시 가로막자 차민준의 미간이 잔뜩 구겨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어이, 거기 운전 똑바로 못해. 내까지 똥차 때문에 내 채 흠집이라도 나면 내 놈 평생 월급을 다 털어넣어도 모자랄 줄 알아.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진우는 차에서 내려 침착하게 대꾸했다. 죄송합니다. 금방 빼드리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차민준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진우의 작업복, 셔츠 깃을 잡고 흔들며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배송기사 놈들 때문에 이 나라 물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땀냄새 역겨우니 그 더러운 손 치워. 그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진우의 선한 눈매가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셔츠 깃을 잡은 차민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자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손을 놓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한 굳건한 자부심과 존엄성이 담겨 있었다. 차민준은 감히 천한 배송기사가 자신에게 맞서는 것에 더욱 분노했다. 그가 주먹이라도 휘두를 듯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순간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이 마침내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서기도 전에 센터장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했다. 차 이사님, 부디 진정하십시오. 이 친구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만류에 차민준은 못 이기는 척 손을 놓으며 마지막까지 진우에게 침을 뱉듯이 말했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놈.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에 올라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창고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진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흙먼지가 묻은 옷을 털고 다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탔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차민준의 저열하고 추악한 본성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그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김진우에 대한 경외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버려야 할 세계와 지켜야 할 세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았다. 뱀은 마침내 그녀의 에덴 동산에 침입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여왕이 되어야만 했다. 차민준이 다녀간 후 물류센터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정체가 언제 탈로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오히려 그 위험이 그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세계가 충돌하기 전에 김진우라는 남자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자신의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운명의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낡은 창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창고 전체를 울렸다. 야간 연장 근무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몇 안 되는 인원만이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연과 진우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진우는 자신의 마지막 배송 물량을 확인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날의 재고, 정리를 돕고 있었다. 그때였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 한쪽의 낡은 배전반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곧이어 배전반 근처에 쌓여있던 마분지 상제 불꽃이 옮겨붙으며 시뻘건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몰리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낡은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상구를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밀치며 우왕좌왕했다. 유독 가스가 섞인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창고를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김진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들 진정하고 내 말 들어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춰요. 이쪽이야. 이쪽 비상구가 가장 가까워. 그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듯 정확하게 비상구의 위치를 가리키며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겁에 질려 우는 여직원을 부축하며 가장 앞장서서 탈출로를 확보했다. 그리고는 벽에 있던 소화기를 뽑아들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분말을 쏟아부었다. 그의 모습은 평범한 배송기사가 아닌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소방대원 같았다. 서연 역시 그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낮추고 비상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패닉에 빠진 지게차 운전기사 한 명이 방향을 잃고 그녀 근처에 있던 거대한 철제 선반을 들이받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수톤의 무게를 지탱하던 선반이 균형을 잃고 그녀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피해요! 진우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절박하게 외쳤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그녀를 덮치기 직전의 찰나. 바람처럼 달려온 진우가 그녀의 몸을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은 바닥을 나뒹굴었고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이 있던 자리로 불타는 선반이 무너져 내리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다. 진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무너지는 선반의 날카로운 파편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며 그의 작업복 셔츠를 길게 찢어버렸다. 그는 고통을 애써 참으며 충격에 빠진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를 걱정하는 눈빛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화재의 섬광이 어둠을 가르는 순간 서연의 눈에 그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옆구리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방금 생긴 상처와는 다른 아주 오래되고 선명한 수술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 서연의 머릿속에서 시간은 멈추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기억이 5년 전 병실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수술이 끝난 후 그녀의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 기증자는 젊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신장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옆구리에 긴 흉터가 남았을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진우의 옆구리에 새겨진 흉터와 자신의 기억 속 흉터를 맞춰보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치.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녀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다. 이 남자야. 내게 새 생명을 준 사람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서연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다.
진우는 자신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부상자들을 돕고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의 이타적인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는 서연의 가슴에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박혀 들어왔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잿더미가 된 창고 밖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다. 진우는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다행이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옆구리에 난 흉터의 비밀을, 그리고 방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막연하게 동경하고 어느새 사랑하게 된 이 남자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녀의 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뒤집혀 버렸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가장 소중한 인연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창고 화재 사건 이후 한서연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김진우의 옆구리에 있던 흉터.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운명적인 연결고리를 확신하는 감성적인 끌림 사이에서 밤새도록 번민했다. 그녀에게는 확인이 필요했다. 서연은 조비서에게 극비리의 임무를 하나 하달했다. 배송기사 김진우, 나이 29세. 5년 전 그의 모든 행적과 특히 의료 기록을 알아봐 주게. 신장절제술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조비서는 주인의 복잡한 심경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한편 차민준의 오피스텔에서는 얼음 같은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온 것이다. 탐정은 화재 사건 현장에서 찍은 오민지의 얼굴 사진과 언론에 공개된 한서연 회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다. 결과는 99.8% 일치였다. 이럴 수가. 차민준은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자신이 벌레 보듯 경멸했던 그 촌스럽고 초라한 여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얼음 여왕 한서연이었다는 사실. 그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을 상대로 이토록 완벽한 연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다. 그의 분노는 이내 잔인한 복수심으로 변했다. 감히 나 차민준을 능멸해 주어. 한서연, 네가 시작한 연극, 그 무대를 내가 직접 부셔주지. 네가 그토록 아끼는 듯한 그 천박한 배송기사 놈과 함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스텔라 재단에서 주최하는 연말 자선 갈라 파티를 복수의 무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물류센터에는 때 아닌 공지문이 붙었다. 화재 진압에 공을 세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연말을 맞아 전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스텔라 재단 자선 갈래 물류센터 직원 대표 몇 명을 특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대표 명단에는 오민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차민준이 파놓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김진우 역시 화재 현장에서 용감한 시민 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초청장을 받았다.
그는 이런 화려한 행사에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민지 역시 참석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했다. 그는 민지가 혼자 그런 어색한 자리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갈라 파티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가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곳에 낡은 렌터카를 타고 도착한 민지와 진우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서연은 조 비서가 급하게 마련해준 수수한 원피스를, 진우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어색한 대여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소박한 옷차림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진우는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서연은 그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그녀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익숙했지만 오민지로서 받는 이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때 파티의 주최자인 차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완벽한 미소와 매너로 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영웅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그룹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용감하게 인명을 구조한 자랑스러운 직원 오민지 씨와 배송기사 김진우 씨를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로 향했다. 서연과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진우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서연의 얼굴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완벽하게 차민준의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차민준은 먼저 진우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칭찬하는 척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진우 씨,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여기, 오민지 씨, 저희 회사의 평범한 창고 직원이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희 그룹에 존경하는 한서연 회장님께서는 몇 달째 행방이 묘연하신데 이 미천한 직원은 회장님과 너무나도 닮았단 말이죠. 그의 말에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차민준은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띄웠다. 한 장은 공식 석상에서의 화려한 한서연 회장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방금 무대 아래에서 찍은 초라한 오민지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민준이 관객들을 향해 외쳤다. 혹시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닐까요? 위대한 우리 회장님께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시다가 비천한 배송기사와 눈이라도 맞으신 걸까요?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백 명의 시선이 경악에 찬 서연과 혼란에 빠진 진우에게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길고 길었던 가명흑의 막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조롱과 경멸, 그리고 호기심을 담아 무대 위에 세 사람에게 꽂혔다. 차민준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폭로가 만들어낸 충격을 만끽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서연과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모두가 한서연이 무너져 내리거나 변명하거나 분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황의 기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예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이 펴졌고 어깨에서는 더 이상 힘없는 창고 직원의 모습이 아닌 거대 제국을 이끄는 여왕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차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조용히 가져왔다. 그리고는 붉은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네, 맞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그 한마디에 장내의 술렁임이 순간 멎었다. 차민준 이사님의 말씀대로 저는 스텔라 그룹의 회장 한서연입니다. 인정, 그것은 부정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제가 왜 이 모든 일을 벌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돈과 지위.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사람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김진우에게로 향했다. 차민준 이사님은 이분을 비천한 배송기사라고 모욕했지만 저는 지난 몇 달간 이분에게서 진정한 귀족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공영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강인함. 그리고 오늘 이 화려한 파티장에서조차 주눅 들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는 의리. 이것이 제가 본 김진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차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웃기지 마. 너희들의 위선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 그가 고함을 치며 그녀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장 한쪽에 서 있던 조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조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와 영상 시스템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떠있던 두 장의 사진이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5년 전 발행된 신문 기사였다. 스텔라 그룹 외동딸 한서연, 빗길 교통사고로 중태, 처참하게 부서진 차 사진과 함께 그녀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화면은 곧바로 병원의 진단기록 요약본으로 바뀌었다. 환자 한서연,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긴급 신장 이식 외 생존 가능성 희박함.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다. 수혜자 이름은 한서연. 그리고 기증자 정보란에는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익명의 기증자. 차민준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마지막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얼마 전 조비서가 비밀리에 촬영한 서연의 주치의였던 노 교수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영상 속 노 교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환자분의 혈액형이 희귀한 편이라 이식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환자분을 구조했던 한 젊은 시민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원치 않는 순수한 이타심이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 젊은 영웅 덕분에 한서연 회장님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다시 문서 한 장이 떠올랐다. 그것은 김진우의 5년 전 의료 기록이었다. 그가 바로 그 병원에서 정확히 서연이 수술받았던 그날 신장 적출술이라는 대수술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김진우, 그저 평범한 배송기사인 줄 알았던 저 남자가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통사고의 숨은 영웅이자 한서연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 차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싶었던 남자를 전 국민적인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꼴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김진우 자신이었다. 그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빗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차,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젊은 여자, 그리고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던 자신.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살렸는지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녀, 오민지. 아니, 한서연이었다니.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무대 위에서 경직된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차민주는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다. 세상은 오직 이 기적 같은 운명의 주인공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침내 5년간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빚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의 냉정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그보다 더 깊고 뜨거운 감정이 담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통해 오직 그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진우 씨, 진실이 밝혀진 순간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진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역사는 새로 쓰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댔고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연 회장은 거대한 충격과 감동,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웅성임으로 폭발했다. 차민주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자신이 버린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두 사람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혼란의 중심에서 조 비서가 지휘하는 경호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과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진우를 감싸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뚫고 연 회장 뒤편의 비상 통로로 빠져나왔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진우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차민준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참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모든 언론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비열하고 추악한 행동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그가 속한 한광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분노한 그의 아버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실상 그룹에서 내쫓아 버렸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부와 명예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한편 서연과 진우를 태운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적한 한강변에 한 빌레에 도착했다. 그곳은 서연이 가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찾던 개인적인 휴식 공간이었다. 요란했던 파티장과는 달리 빌라 내부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다. 조 비서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준 뒤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5년 전 자신의 몸 한 부분을 떼어준 그 여자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꿇어앉듯 자세를 낮추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얘기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그런 엄청난 결심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던 건지.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진우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덤덤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그는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한남대교 위에서 그는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서연의 차를 들이받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찌그러진 차 문을 억지로 열고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바로 그 순간 차에서는 폭발이 일어났다. 병원까지 그녀를 따라간 그는 수술실 앞에서 절망에 빠진 그녀의 가족과 의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신장이 파열되어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한테는 건강한 신장이 2개 있었고 서연 씨에게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너무 젊은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순수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 안에는 어떤 계산도, 영웅 심리도 없었다. 그저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원초적이고 선량한 마음뿐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서연 씨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로 충분했어요. 보상을 받거나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가면은 완전히 녹아내렸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구원받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구원자 앞에서 울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5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 말을 반복해서 내뱉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이 제게 2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의 손에 새겨진 굳은 살과 상처들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고귀하고 성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이 왜 신분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리고 진우를 만나면서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진우 역시 아픈 동생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배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힘겨웠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라 스텔라의 회장과 배송기사도 생명의 은인과 수혜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다시 만난 하나의 운명이었다.
서연은 그의 옆구리에 남았을 흉터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고, 진우는 그녀가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외로움을 위로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심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자선갈래에서의 폭로전은 다음날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었다. 언론은 세기의 로맨스,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난 재벌 회장 등 온갖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이야기에 열광했고, 김진우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세상의 소란과는 달리 한서연과 김진우의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들은 서연의 개인 빌레에 머물며 지난 5년간 서로에게 비어 있었던 시간들을 채워나갔다. 서연은 진우가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태권도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우는 서연이 얼음 여왕이라는 가면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숨기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라 스텔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는 대신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과 실적만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핵심 가치를 사람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물류센터와 같은 열악한 환경의 근무 조건 개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대규모 사회 공헌 사업 추진. 그녀의 파격적인 선언에 제게는 술렁였지만 대중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변화가 모두 김진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받은 생명의 빚을,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작정 돈이나 편안한 삶을 안겨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다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라스텔라 재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김진우를 임명했다. 처음에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 진우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희망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서연의 설득에 마침내 그 자리를 수락했다. 그는 더 이상 배송 트럭의 핸들을 잡는 대신 어린 꿈나무들의 손을 잡아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욱 깊어졌다. 주중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서연은 진우를 따라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고 진우는 서연을 따라 클래식 공연장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배우고 있었다. 진우의 동생은 서연의 도움으로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고 병세는 기적처럼 호전되었다. 진우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서연을 어렵고 불편하게 대했지만 진심으로 진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서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진우 스포츠 재단의 태권도장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개관식 날 도장은 아이들의 힘찬 기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흰 도복을 입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진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빛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화려한 회장의 모습이 아닌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로서 맨 앞자리에서 그를 향해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동네 길을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창고에서 상자 나르던 솜씨를 보니 관장님 체력은 영광이던데. 진우가 장난스럽게 놀리자 서연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었다. 대신 서류 검토하는 솜씨는 내가 한 수 위일걸요. 관장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다. 고마워요. 내 심장이 되어줘서, 그리고 내 심장이 되어줘서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시작했던 위험한 연극은 두 사람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가난을 위장했던 여자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남자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다. 두 개의 심장으로 이어진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